자, 3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 대한 소스를, 이제 R 소스를 좀 보실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보니까 중앙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Two sample te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독립, 그죠?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자, 독립 표본 T 검정을 묻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또 뭘 여기 보시면 T점 테스트라는 게 이제 R에서 독립표본 T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슬립2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슬립2라는 데이터는 뭐예요? 슬립이라는 데이터셋에서 변수를 슬립2에다 저장을 한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립 데이터셋은 체면성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했었을 때 수면 시간의 증가를 기록한 데이터로 변수 중 그룹은 사용한 수면제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그룹 1번, 2번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래서 1과 2 수면제의 엑스트라 변수는 수면 시간의 증가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그룹에 대해서 여기 변수 하나 더 있는데 이 변수가 엑스트라 수면 증가량의 평균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R로 코드를 찍었고 아래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독립표본 투이 검증은 집단 두 개 A, B 요 집단 여기는 1, 2라고 했죠. 1과 2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기무 가설은 독립표본 T 검증의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기무 가설은 평균 차이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립 가설은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T 통계량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계량의 확률인 유의 확률을 가지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단측 검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출력된 결과에는 보면은 T 통계량은 마이너스 1.8608 그리고 자유도는 18, 즉 사용한 표본의 수는 18개다. 자유도로 18개로 표현을 했고요. 이 통계량의 확률은 0.079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기준으로 보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독립표본 T 검증은 유의 수준을 0.055%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요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요거야 비교 대상은 뭐예요? 유의 확률인 p-밸류예요. 그럼 p-밸류는 0.05라고 했잖아요. 이 면적이 요게 이제 p-밸류는 여기가 뭡니까? 0.7919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산출함 유의 확률에 대한 값이 유의 확률 7919가 0.05보다 지금 크죠? 크면은 요 경우에는 뭐다? 기무 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평균 차이가 없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이며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여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집단 1, 2 얘는 뭐예요? 명목 척도이고요. 우리가 차이 검증을 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뭐였어요? 이건 비율 변수였죠. 수면 시간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등간 척도라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값은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관측치 수는 20개이다 라고 했어요. 관측치 전체의 수는 20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수는 자유도는 몇 개였어요? 18이다, 18개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변수인 그룹 집단의 수면시간 증가량은 양의 평균은 각각 0.75와 2.33이다. 이 값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1번 집단의 평균과 2번 집단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75와 2.33이 맞습니다. 4번 수면제 2가 수면제 1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있다가 아니라 차이가 지금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은 히터스 데이터셋의 셀러리 변수의 썸머리 함수 결과에 대한 해석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을 히터스라는 걸 불러왔고요. 요약, 기술 통계를 찍는 명령어를 우리는 썸머리라고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썸머리를 여기 셀러리 변수를 가지고 출력을 해봤더니 민값 나오고요. 1, 4분위수, 중앙값, 평균, 그리고 3, 4분위수, 맥스값, NA값 이런 것들 나오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우리는 어떤 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범주형이다? 아닙니다. 수치형이다? 맞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비율, 척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치형 변수로 썸머리를 찍으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1번 보기. 셀러리 변수의 중앙값은 425이다. 네, 맞습니다. 자, 왼쪽 꼬리 분포 모양이다. 자, 그럼 이걸 볼 때는 우리가 외도로 판단하면 되는데요. 자, 왼쪽 꼬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가진다라는 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 꼬리 분포 모양일 때는 어떤 값을 가져가냐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이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볼까요? 평균이 지금 535, 미디언은 425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꼬리 분포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세 번째, 셀러리 변수는 구간 척도에 해당된다. 네, 셀러리 변수는 구간 혹은 비율 변수의 척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러리 변수는 결집값이 존재한다. 여기 보시면은 NA가 결집값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킨 데이터셋의 박스 플롯 상자 그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추론 가능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박스 플롯도 지금 여기 R 코드로 그렸고요. 그리고 썸머리 웨이트라고 표현할게요. 치킨 웨이트 사료에 대한 사료별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의 썸머리 함수 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변수는 웨이트와 사료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썸머리로 찍어봤더니 어때요? 연속형 변수, 수치형 변수는 아까 평균이나 중앙값들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범주형 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각 범주의 횟수, 카운트 값을 찍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세인 사료는 12개의 값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2번 나와요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추론 가능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웨이트 변수의 최대값은 맥스를 봐야 되겠네요. 423이다. 네, 이거 맞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상값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상값이 없는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여기 박스 플롯에서 보셔야 되는데 박스 플롯에 보니까 선플라워에는 여기 이상값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가쪽 최대값과 최소값을 벗어나는 데이터의 값을 박스 플롯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값이 있습니다. 코세인, 그럼 일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코세인의 중위수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세인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중앙값은 이렇게 진한 실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세인 사료의 종류의 중앙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드 타입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에는 불순도 측정 결과이다. 지니 지수의 계산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그런 문제 보면 당황하시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니 지수의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데이터의 수부터 즉 클래스의 수 클래스가 하나이면 한 번, 두 개이면 두 번을 계산을 할 거고 클래스의 확률의 값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값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 5개의 데이터 중에서 마름모 하나하고 동그라미 4개잖아요. 그럼 마름모는 5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동그라미는 몇 개예요? 4개죠? 전체 5개 중에 4개의 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을 구한 값에서
어디서 빼주면 돼요? 이래서 빼주면 됩니다. 그걸 계산했더니 값은 얼마다? 0.32가 되겠습니다. 21번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유런으로 형상화하는 기법.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바꾸는 거는 뭐예요? 변수 선택이라든지 차원 축소 기법이 있습니다. 축소 기법인데 그럼 그 중에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차원 척도법도 이런 차원 축소 역할을 하기는 해요. 다만 여기서 빠진 단어는 뭘까요? 네, 유런이라는 단어는 빠져요. 그래서 유런은 빠지고 데이터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각각 값을 차원을 줄이는 방법이 다차원 척도법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됐고요. 2번 자기조직화 지도. 자기조직화 지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런들이 있고 입력이 있고 계산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컴페티션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경쟁에 이기는 유런을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차원 축소를 하는 효과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딱 떠올리시면 비교 대상이 뭐예요?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피어슨은 뭡니까? 연속형 변수, 수치형 변수,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형 변수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이 각각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4이고요. 그리고 피어스는 선형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는 거고요. 스피어만은 비선형 관계의 단조성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두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에 두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피어만 개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확률 및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확률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관심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할 값, 그걸 어디에 갖춰놨습니까? 네, 0과 1의 값의 기준에 맞춰놨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확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확률들을 전체적인 그래프에 대한 분포로 표현해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건이 옳지 않은 것은요. 모든 사건의 확률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네,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서로 배반 사건들의 교집합은 서로 겹치지 않는 이렇게 A 사건, B 사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 겹치는 게 없죠? 교집합은 뭐예요? 네, 공집합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면 사건 B의 확률은 A가 일어나는 가정하에서 B의 조건부 확률과 다릅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지금 A가 일어난 걸 기반으로 B가 일어나는 확률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독립사건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A고 B.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습니다. 다릅니다. 4번. 확률 변수 X가 구간 또는 구간의 모임인 숫자값 또는 확률 분포 함수를 뭐라고 한다? 이산형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밀도 함수는 연속형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거래 데이터의 연관 규칙에 대해서 사과, 딸기의 향상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향상도는 리프트라고 하죠. 연관 규칙에서 리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리프트를 구하는 식은 뭡니까? P A 사건 곱하기 P B 사건 분의 P A B 사건에 대한 동시 발생 확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뭡니까? 1에 가까워 1이면 그리고 1보다 크면 그리고 1보다 작으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1이면 뭡니까? 독립적이다. 1보다 크면 아주 진한 관계가 있다. 맥주와 땅콩처럼요. 1보다 작으면 뭐예요? 설사제와 지사제처럼 이제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프트를 구해보면은 요 값만 한번 정의해 볼게요. PA는 뭐예요? 사과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사과가 있는 거래 건수를 세리시면 됩니다. 사과에 대한 거래 건수를, 그럼 여기 전체 거래 건수는 몇 건인가요? 이거 더해보시면 아마 1000건일 거예요. 1000건일 거고,
사과가 발생한 거는 1000분의 발생할 확률은 100 더하기 그리고 50. 네, 사과가 발생할 확률은 100 더하기 50 더하기 250 더하기 3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500, 600, 7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딸기는 1000분의 50 더하기 요거니까요. 50 더하기 또 50 더하기 100 더하기 25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00, 200, 300, 450이 되겠네요. 450. 자,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 건수. 사과와 딸기는 여기 보니까 네 번째 거래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거래가 있네요. 그러면은 1000분의 어떻게 됩니까? 50 더하기 250 해서 3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디에 대표 PA가 뭐가 됩니까? 1000분의 700. PB가 얼마가 됩니까? 1000분의 450. 두 개 동시에 발생한 건수에 대한 확률은 1000분의 300.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0.952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모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작을 때 주로 사용하여 표본의 재추출이 가능한 표본 추출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팅은 앙상블, 스태킹도 앙상블, 군집 분석은 뭡니까? 데이터셋, 즉 정답이 없는 데이터셋에서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리고 복원 추출법이 표본 추출 방법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약 200개의 샘플로 TV 광고 수에 따른 세일즈 값, 판매 수량을 얘기하겠죠? 세일즈의 값을 산점도 스캣 플러스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루가 뭐예요? TV 광고 수, 그리고 광고 수에 따른 매출 수 혹은 매출액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산점도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패턴을 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 TV 광고가 많을수록 매출은 늘어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일즈를 설명하기 위해 TV 광고를 설명 변수라는 단순 석영 회귀 모델은 적절하다. 네, 맞습니다. 회귀 모델의 이 두 개,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독립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어야 되죠. 그래서 설명 변수, 독립 변수 같은 의미입니다. 독립 변수로 하는 독립 변수가 TV 뭐예요? 네, 광고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TV 광고 수에 따른 판매량 량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회귀 분석에서 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요. 설명 변수, 얘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번째, TV 광고가 증가할수록 세일즈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네, 맞고요. 세 번째, TV 광고가 많아질수록 세일즈의 분산은 동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산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TV 광고와 세일즈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가하는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의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석 기법의 유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교차 분석, 주성분 분석이 있어요. 자, 다중회귀와 상관관계와 교차 분석들은 대부분 범주 변수, 즉 각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관계. 주성분 분석은 뭐예요? 네, 차원을 축소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은 가설로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채택할 수 있는 가설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은 가설로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채택할 수 있는 가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무가설, 두 번째는 대립가설이고요. 기무가설은 기존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는 뭡니까?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은 가설이 되는 거겠죠. 그때는 정답은 대립가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가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신경망 노드 중 무작위로 노드를 선정하여 다수의 모형을 구성하고 학습한 뒤 각 모형의 결과를 결합하여 분류 및 예측하는 기법. 신경망 노드 중 무작위로 노드를 선정하여 다수의 모형을 구성하고 무작위로 노드를 선정을 한다. 일단 보기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를 또 결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작위로 노드를 선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1번 사전학습. 사전학습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델에 우리가 학습한 이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 가중치들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가중치를 사전에 학습해가지고 학습에 대한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드랍아웃은 보니까 무작위 노드 선정은 해당이 되고요. 모형의 결과를 결합한다라는 건 해당은 안 되는데 일단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드랍아웃. 차원 축소는 무작위 노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로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고,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노드를 선정한다는 의미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형의 결과를 결합한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K폴드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폴드로 나눠 놓고 전체 데이터를 폴더로 나눠 놓고 그 각각의 집합에 대한 결과를 보고 평균을 내잖아요. 그래서 결합은 해당이 되는데 또 무작위 노드 선정은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드랍아웃에 좀 더 가깝지 않냐. 왜냐면 앞에 있는 지문에 대한 의미가 드랍아웃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좀 2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 예측한다라는 느낌은 교차 검증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먼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30번 문제.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분석 기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의 데이터로 차원을 축소하여 데이터 탐색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 차원 축소하는 기법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회귀 인과관계 분석, 연관관계 분석은 비교학습이긴 하지만은 품목 간의 관계성을 보는 거고요. 군집 분석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군집을 만드는, 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위를 만드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주성분 분석이 되겠습니다.